그는 한국 역사상 최고 출연료를 받는 연예인이었지만 야쿠자 두목의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잔혹한 처벌을 받아 거세당했다는 소문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침묵은 소문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결국 분노에 휩싸인 나훈아는 역사상 전례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테이블 위로 올라가 벨트를 풀고 분노에 찬 눈으로 "내가 옷을 벗어야 당신들이 믿겠습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한국 전체가 숨죽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예계를 뒤흔든 가장 끔찍한 소문의 진실이었습니다. 소문의 뼈대는 너무나도 자극적이고 구체적이었습니다. 그가 일본의 거대 범죄 조직인 야쿠자 중간 보스의 애인을 건드렸다는 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분노한 야쿠자들이 그를 은밀히 납치했고 잔혹한 폭행 끝에 남자의 상징을 훼손해버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기괴한 서사는 입에서 입을 거치며 살이 붙었습니다. 부산의 어느 외진 병원에서 극비리의 수술을 받았다는 식의 거짓 목격담까지 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끔찍한 관음증적 스토리에 열광하며 미친 듯이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아 사회에서 남성성의 훼손은 한 인간의 존엄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가장 극악한 형태의 모욕입니다. 수십 년 동안 거친 카리스마와 압도적인 무대 장악력으로 대중을 사로잡았던 그였습니다. 그런 그가 치정에 얽혀 가장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벌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대중의 비뚤어진 쾌감을 자극했습니다. 사람들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스타가 가장 나약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추락하는 과정을 상상하며 잔인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루머의 불길은 엉뚱한 곳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두 명의 여배우가 그 야쿠자의 애인으로 지목된 것입니다. 김혜수와 김선아라는 구체적인 실명이 인터넷을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악의적인 추측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중은 진실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두 여배우는 순식간에 두 남자를 파국으로 몰아넣고 끔찍한 신체 훼손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타락한 여성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이들은 해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대중의 맹렬한 비난과 손가락질을 온몸으로 견뎌야 했습니다. 처음 소문이 돌기 시작했을 때 그는 철저히 침묵했습니다. 평생을 스타로 살아오며 수많은 억측과 가십을 겪어왔던 그였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헛소문이 사그라들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침묵은 곧 인정이라는 기괴한 논리가 사회 전체를 덮쳤습니다. 언론은 그의 침묵을 교묘하게 이용해 의혹을 더욱 부풀렸고 대중은 그가 숨어버렸다고 확신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폭력은 매일 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거리를 걸을 때도 사람들의 시선은 그의 특정한 신체 부위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킥킥거리는 비웃음과 경멸 어린 속삭임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그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평생을 바쳐 이룩한 거대한 명성과 권위가 실체도 없는 유령 같은 소문 앞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화려한 무대 위의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우스꽝스러운 조롱거리일 뿐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멸시는 어떻게든 견딜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 때문에 전혀 무관한 후배 여배우들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무너지는 모습은 그를 더욱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밤 쏟아지는 악플과 조롱 속에서 그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침묵이 엉뚱한 희생자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죄책감과 대중을 향한 극도의 분노가 그의 안에서 맹렬하게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이 잔혹한 코미디를 자신의 손으로 끝내야만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2008년 1월에 어느 차가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그의 입이 열렸고 수백 명의 취재진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기자회견장의 공기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서늘하고 팽팽했습니다. 모두가 그의 입에서 어떤 변명이 나올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수척해진 얼굴로 단상에 오른 그의 눈빛은 짐승처럼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해명을 하러 나온 자의 눈빛이 아니라 자신을 난도질한 세상을 향해 선전포고를 하는 전사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원고를 읽어내려가며 펜으로 사람을 죽이는 언론의 야만성을 거침없이 질타했습니다. 억울하게 희생된 두 여배우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에게는 어떤 잘못도 없으니 제발 진실을 똑바로 보라고 호소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통제할 수 없는 끓어오르는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는 무심하게 터졌고 현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냉소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연예계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마이크를 밀쳐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침없는 발걸음으로 단상 위로 성큼성큼 올라간 그는 카메라들을 향해 섰습니다. 그리고 양손으로 자신의 바지 허리띠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장내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셔터 소리마저 멈춘 그 얼어붙은 시간 속에서 그는 짐승의 포효 같은 비명을 토해냈습니다. 내가 직접 보여줘야 믿겠습니까? 5분 동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내 말을 믿겠습니까? 피를 토하는 듯한 절규였습니다. 그는 정말로 수백 대의 카메라와 전 국민이 지켜보는 생중계 화면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벗어 내리려 했습니다. 가장 원초적이고 수치스러운 방식으로 자신의 남성성을 증명하려 한 것입니다. 그것은 조롱과 멸시로 얼룩진 세상을 향해 던지는 가장 끔찍하고 슬픈 항복 선언이자 동시에 가장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그의 찢어지는 듯한 외침 앞에서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혀 한 남자를 물어뜯던 대중과 언론은 그제야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한 인간이 자신의 가장 깊은 수치심을 까발려야만 하는 이 끔찍한 상황 앞에서 모든 의심은 힘을 잃었습니다. 그가 허리띠를 붙잡고 서 있던 그 짧은 몇 분의 시간은 가십에 미쳐버린 우리 사회의 가장 추악한 민낯이 폭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바지가 내려가는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팬들의 만류와 무거운 침묵 속에서 그는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단상 위에서 보여준 처절한 몸부림은 그 어떤 100마디 말보다 강력했습니다. 그날 이후 지독하게 그를 괴롭히던 야쿠자 훼손 괴소문은 거짓말처럼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광기 어린 여론의 재판은 끝이 났고 진실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해피엔딩이 아니었습니다. 소문은 사라졌지만 그가 입은 내상의 깊이는 측량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나던 남자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지 지퍼를 잡아야만 했던 그 끔찍한 기억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심코 던진 돌이 한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이미 갈기갈기 찢겨나간 인간의 존엄성이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2008년에 그 서늘했던 기자회견장은 말과 글이 만들어낸 환영이 실제보다 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한 사람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가장 비극적인 무대였습니다. 2008년 기자회견 사건. 나훈아가 헛소문을 해명하기 위해
수백 명의 취재진 앞에서 단상에 올라 바지 지퍼를 내리며 결백을 호소했던 한국 연예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 소문은 처음부터 치밀하게 기획된 범죄와도 같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익명의 폭력은 가장 취약한 곳을 노렸습니다. 2007년 한국 사회는 인터넷 보급과 함께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화면 뒤에 숨어 타인의 삶을 난도질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나우나라는 거대한 이름은 그들의 완벽한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스캔들로는 대중의 비뚤어진 욕망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남자다운 이미지를 가진 스타를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무너뜨리길 원했습니다. 그것이 야쿠자 개입과 신체 훼손이라는 기괴하고 참혹한 시나리오가 탄생한 배경입니다. 야쿠자 보스의 여자를 탐했다는 설정은 한 남자의 도덕성을 무너뜨리는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남성성을 거세당했다는 것은 인격 자체를 살해하는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한국과 같은 아시아 사회에서 남성성의 상실은 곧 사회적 사망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대중은 이 끔찍한 이야기를 소비하며 묘한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유명한 스타라도 지금은 남성조차 아닌 가장 비참한 존재로 전락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비열한 쾌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진실 여부는 이미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자신들이 만들어낸 끔찍한 비극의 주인공이 고통받는 모습을 즐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겪어야 했던 심리적 지옥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는 평생을 대중의 환호 속에서 살아온 톱스타였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대중의 시선은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인 폭력으로 변했습니다. 거리를 걷거나 식당에 갈 때마다 사람들은 그의 얼굴이 아닌 다른 곳을 훔쳐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조차 수치스러운 이야기들이 사실인 양 떠돌았습니다. 심지어 부산의 어느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았고 그 수술이 실패했다는 구체적인 거짓말들이 매일같이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매 순간 그의 심장을 도려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처음 그가 선택한 대응은 철저한 무시와 침묵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헛소문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자존심을 허락하지 않는 일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수십 년간 최정상을 지키며 숱한 가십을 겪어본 그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진실이 밝혀지고 헛소문은 사라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의 침묵은 대중과 언론에게 오히려 소문이 사실이라는 강력한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해명하지 못하는 것은 찔리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라는 억측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침묵이 가장 큰 무기일 줄 알았던 그의 판단은 뼈아픈 오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언론의 광기도 극에 달했습니다. 기자들은 사실 확인이라는 언론의 기본 의무조차 내팽개쳤습니다. 그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익명의 글들을 짜깁기 하여 매일같이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걸린 치명적인 소문이 그들에게는 그저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자극적인 가십거리에 불과했습니다. 언론이 앞장서서 의혹을 부풀리자 대중의 믿음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이제 그는 야쿠자에게 끔찍한 형벌을 받고 숨어 지내는 가련한 도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그의 편에 서서 진실을 물어봐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고립되었고 매일 밤 억울함에 피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이 잔혹한 사냥의 피해자는 그 한 명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점차 살을 붙여가며 애먼 사람들을 낭떠러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눈물 흘리는 후배들을 보며
그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짊어져야 할 수치심보다 당장 끊어내야 할 폭력이 더 컸습니다. 그는 마침내 정면 돌파를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살을 애는 듯한 고통을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전 국민 앞에서 자신이 남성성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모멸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 1월 그가 기자회견을 자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민국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한 채 그가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지 지켜보았습니다. 수백 명의 취재진이 모인 기자회견장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그의 모습은 예전의 화려한 톱스타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로 깊게 파인 주름과 날 선 눈빛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언론의 무책임함과 대중의 잔혹성을 꼬집었습니다. 펜데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아느냐는 그의 질타는 비수가 되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특히 아무 죄 없는 두 여배우를 향해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그들의 결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광기에 사로잡힌 대중의 의심을 완전히 씻어낼 수 없었습니다. 말로는 도저히 이 미쳐버린 여론을 잠재울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이 참혹한 비극을 끝내기 위해서는 가장 극단적이고 시각적인 충격이 필요했습니다. 회견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그는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수백 대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를 향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내쉬며 바지 허리띠에 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회견장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가 내뱉은 절규는 짐승의 울부짖음과도 같았습니다. 단상 위로 올라간 그의 두 손이 허리띠의 버클을 쥐는 순간 기자회견장의 시간은 완전히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뿜어내던 공격적인 열기와 타자기를 두드리던 소음조차 일순간 증발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카리스마를 상징하던 60을 넘긴 대스타가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려 하는 이 기괴하고 비극적인 장면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이었습니다. 단상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의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턱관절은 분노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허리띠를 풀어헤치고 지퍼에 손을 대는 순간 터지던 플래시 불빛마저 잦아들었습니다. 카메라 렌즈 너머로 그를 관음하던 세상조차 그 압도적인 처절함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단호한 외침이 회견장을 강타하자 무자비하게 터지던 카메라 플래시마저 일순간 멈췄습니다. 특종을 쫓아 미친 듯이 펜을 놀리던 기자들의 손은 허공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진실을 요구하며 날선 질문을 던지려던 취재진의 눈빛은 극도의 당혹감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인간이 자신의 가장 수치스러운 치부를 전 국민 생중계 앞에서 까발려야만 해명이 성립되는 이 기막힌 상황은 현장에 있던 모두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오락거리로 소비하던 가십이 실제로는 한 인간의 숨통을 조이는 흉기였음을 실감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돌발 행동은 당시 생중계를 통해 전국의 거실로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이 참담한 광경을 지켜보던 수천만의 대중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재미있는 가십거리로 안주거리 삼아 씹어대던 헛소문이 한 인간을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했는지 생생하게 목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들은 그저 가벼운 호기심에 한두 마디 거들었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가벼운 말들이 모여 한 남자의 바지를 전 국민 앞에서 벗게 만드는
거대한 흉기로 돌변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앞의 시청자들도 현장의 기자들도 모두가 이 거대한 심리적 린치에 가담한 공범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남자가 여러 사람 앞에서 스스로 바지를 내린다는 것은 사회적 체면과 위신의 완전한 포기를 의미합니다. 하물며 평생을 남성성의 상징으로 군림해온 데스텍에 그것은 목숨을 끊는 것과 다름없는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수치를 감수하고서라도 끔찍한 야쿠자 훼손 괴소문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바지를 내리는 지옥보다 자신의 남성성이 거세당했다는 대중의 조롱 섞인 확신이 그를 더 미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행동은 역설적으로 소문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의적이었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존엄을 버려야만 존엄을 증명할 수 있는 이 기막힌 모순은 루머가 만들어낸 가장 지독한 지옥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지퍼를 반쯤 내렸을 때 기자회견장 한편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회견장에 들어와 있던 열성 팬들이 울음을 터뜨리며 제발 그러지 말라고 믿는다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오열하는 팬들의 목소리가 차갑게 얼어붙은 회견장을 채우자 단상 위에서 짐승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던 그의 움직임도 멈췄습니다. 그는 팬들의 간절한 만류 속에서 간신히 바지 지퍼를 다시 올리고 허리띠를 고쳐맸습니다. 끝내 신체를 노출하는 최악의 참사는 피했지만 그가 허리띠를 쥐고 서 있던 그 몇 분의 시간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물리적인 노출은 없었을지언정 그의 영혼은 이미 수백만 명 앞에서 철저하게 발가벗겨진 후였습니다. 팬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단상에서 내려오는 그의 어깨는 한없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호랑이 같던 기백은 온데간데 없고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모든 진을 다 빼버린 늙고 지친 한 남자의 모습만이 남았습니다. 회견을 마치고 굳은 얼굴로 식장을 빠져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취재진은 더 이상 어떤 질문도 던질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날카로운 질문으로도 방금 전 단상 위에서 터져나온 피 끓는 절규를 이길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견장이 텅 빈 후에도 그가 내뿜었던 처절한 분노의 잔해들은 공기 중에 무겁게 가라앉아 사람들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언론과 대중이 합작해낸 가장 잔혹한 승리이자 가장 부끄러운 패배였습니다. 단 한 번의 극단적인 기자회견 직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인터넷과 언론을 미친 듯이 도배하며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야쿠자 개입 신체 훼손 괴소문이 거짓말처럼 자취를 감춘 것입니다. 그토록 견고해 보이던 소문의 성벽은 한 남자가 목숨을 걸고 던진 진실의 몸부림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누구도 더 이상 그가 신체 일부를 잃었다고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두 여배우를 향했던 악의적인 시선들도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사라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육체적인 상처는 꿰매면 아물지만 심리적인 것의 상처는 평생을 갑니다. 세상은 언제 그랬냐는 듯 가십을 잇고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 떠났지만 그에게 남겨진 흉터는 끔찍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남성성을 부정당하고 그것을 온몸으로 증명해야만 했던 수치스러운 기억은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대중을 예전처럼 온전한 시선으로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대중의 환호성 뒤에 숨겨진 끔찍한 군중 심리와 언론의 잔인한 속성을 너무나도 깊숙이 경험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무대 위의 제왕이었던 그는 이 사건 이후로 오랜 시간 동안 대중의 시선에서 멀어져 깊은 칩거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이 끔찍한 사건을 통해 보이지 않는 폭력이 어떻게 한 인간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지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누군가의 치부를 들춰내고 남성성을 짓밟으며 쾌락을 느끼는 사회의 관음증은 결국
스스로 바지를 벗게 만드는 괴물을 탄생시켰습니다. 2008년의 기자회견은 끝났지만 그날 단상 위에서 울려 퍼졌던 한 남자의 처절한 절규는 아직도 허공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얼굴 없는 살인마가 되어 타인의 인격을 도륙하는 익명의 폭력에 대한 가장 뼈아픈 경고입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상처받은 자의 고통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는 잔혹한 현실만이 그 자리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찬사와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영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루아침에 뒷골목에 가장 더러운 오물통에 처박혀 전 국민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수십 년간 대한민국 대중음악계의 제왕으로 군림하며 범접할 수 없는 완벽한 남성성의 상징이었던 그가 한순간에 남성성을 잃어버린 가장 수치스러운 존재로 취급받게 된 것입니다. 영광의 정점과 수치의 밑바닥이 극단적으로 교차하는 이 기괴하고 모순적인 상황은 우리에게 뼈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대체 무엇이 그토록 위대했던 한 인간을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벼랑 끝으로 밀어 넣었을까요? 그리고 왜 대중은 영웅이 피를 흘리며 몰락하는 과정에 그토록 잔인하게 열광했던 것일까요? 이 잔혹극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던 이 야쿠자 신체 훼손설은 그 악의성과 파괴력에 있어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독버섯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아시아의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가치관 속에서 남성성이라는 것은 단순한 생물학적 특징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한 남자의 자존심이자 명예이며 사회적 생명과 권위를 지탱하는 가장 본질적인 근간입니다. 따라서 그의 남성성이 끔찍한 치정극에 얽혀 폭력 조직에 의해 강제로 절단되었다는 소문은 물리적인 테러를 아득히 뛰어넘는 완벽하고도 철저한 인격적 살인이었습니다. 그것은 대중이 나오나라는 거대한 산을 가장 빠르고 처참하게 무너뜨리기 위해 고안해낸 가장 악랄하고 효과적인 흉기였습니다. 소문의 전개 과정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치밀했고 본능적인 관음증을 자극했습니다. 무소불위의 폭력을 휘두르는 일본 야쿠자,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최정상급 여배우들, 그리고 금지된 사랑의 대가로 잔혹한 형벌을 받고 거세당한 최고의 스타. 이 한편의 삼류 치정극 같은 스토리는 익명성이라는 짙은 그림자 뒤에 숨은 네티즌들의 키보드를 타고 전염병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에는 이미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지루한 일상을 달래줄 자극적이고 파괴적인 가십이 필요했고 가장 완벽해 보이던 남자의 가장 수치스럽고 끔찍한 치부를 마음대로 상상하며 비열한 쾌락에 탐닉했을 뿐입니다. 이 미쳐버린 광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철저하게 짓밟힌 또 다른 희생자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소문 속 야쿠자 보스의 애인으로 억울하게 지목된 김혜수와 김선아. 이 두 여배우가 겪어야 했던 심리적 지옥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당대 최고의 인기와 매력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두 남자를 파멸의 늪으로 이끈 치명적인 요부로 낙인 찍혔습니다. 여배우에게 생명과도 같은 순결한 이미지와 명예가 근거지 없는 헛소문에 의해 무참히 난도질 당했지만 그들은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자칫 섣불리 입을 열었다가는 끝을 알 수 없는 진흙탕 싸움에 더 깊이 빠져들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침묵은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견뎌야 했던 참담한 체념의 시간이었습니다. 언론은 이 끔찍한 사냥터에서 가장 충실하고 포악한 사냥개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진실의 이면을 파헤쳐야 할 기자들은 오히려 익명의 쓰레기들이 뒹구는 인터넷 게시판을 배회하며 오물을 주워 담기에 바빴습니다. 네티즌들에 따르면 증권가 정보지에 의하면이라는 비겁하고 얄팍한 수식어를 방패 삼아 그들은 매일같이 한 인간의 인격을 살해하는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누군가의 영혼이 산산조각나고 주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언론의 시선은 오직 클릭수와
자극적인 헤드라인의 장사에만 꽂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훈아라는 거대한 인격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앞다투어 칼춤을 추며 이 사태를 즐겼던 잔혹한 공범들이었습니다. 그 길고 어두웠던 시간 동안 세상의 모든 빛과 온기로부터 단절된 채 철저한 고립 속에 남겨져야 했던 그의 내면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수십 년을 환호하며 따르던 대중이 하루아침에 싸늘하게 등을 돌리고 자신을 가장 수치스러운 존재로 조롱하는 악마로 변해버린 현실 앞에서 그가 느꼈을 뼈저린 배신감과 환멸은 어떤 인간의 언어도로 감히 표현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매 순간이 모욕이었고 아침에 눈을 뜨고 세상을 마주하는 것 자체가 끔찍한 고통이었을 그 지옥 같은 일상. 자신의 가장 은밀하고 소중한 신체적 존엄성이 전 국민의 씹을 거리가 되어버린 현실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견뎌내야 했던 시간들은 필시사를 애는 듯한 지옥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무대 위에서 세상을 호령하던 제왕의 자존심은 매일 갈기갈기 찢겨 나갔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묵직한 침묵으로 이 야만적인 폭력에 맞서려 했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그런 천박하고 기괴한 소문을 해명한다는 것 자체가 그의 높은 긍지가 결코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쳐버린 세상은 그의 의연한 침묵을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로 둔갑시켰습니다. 떳떳하게 해명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신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기괴한 논리가 그를 더욱 깊고 어두운 수렁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가장 고결하고 품위 있게 남고자 했던 그의 선택이 오히려 그를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비겁한 패배자로 만들어버린 역설적인 비극. 결국 그는 이 썩어빠진 판을 완전히 뒤엎기 위해 스스로 활활 타오르는 지옥의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2008년에 그 전무후무했던 충격적인 기자회견은 단순하게 진실을 밝히는 해명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의 사냥감이 마지막으로 피를 토하며 내지르는 짐승 같은 한꺼였습니다. 단상 위로 뚜벅뚜벅 걸어 올라가 자신의 바지 지퍼를 거칠게 움켜쥐고 흔들던 그의 모습은 겉보기에는 이성을 잃은 늙은 호랑이의 발악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타인의 치부를 훔쳐보는 관음증에 완전히 미쳐버린 대중과 언론의 추악한 민낯을 고스란히 비춰주는 거대한 거울이었습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던 내 가장 수치스러운 밑바닥이 이것이냐? 어디 한번 내 바지 속을 똑똑히 보아라. 그의 이 잔혹한 퍼포먼스는 그 어떤 논리적인 반박이나 호소보다 더 날카롭고 치명적인 비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치를 극한으로 끌어올려 전시함으로써 그것을 지켜보는 타인들의 도덕적 수치를 강제로 자극하는 가장 비극적인 전술을 택한 것입니다. 그의 바지가 내려갈 뻔했던 그 아슬아슬하고 끔찍했던 5분의 정적. 그것은 대한민국 연예계 역사상 가장 극렬한 고통과 분노가 한 번에 분출된 폭발의 순간이었습니다. 단상 위에서 쏟아낸 그의 처절한 절규 앞에서는 마녀사냥의 쾌락에 춤을 추던 대중도, 특종에 눈이 멀어 펜대를 휘두르던 기자들도 모두 고개를 숙이고 숨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인간이 자신의 가장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존엄을 내던지며 벌인 참혹한 도박 앞에서 거짓과 헛소문은 더 이상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찾아온 정적은 결코 평화와 치유의 시작이 아니라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망가져버린 상처를 두 눈으로 확인해야 하는 참혹한 침묵이었습니다. 이미 무참하게 산산조각 나버린 한 남자의 자존심은 기자회견장의 차가운 바닥 위에 핏자국처럼 선명하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흔으로 남겨지고 말았습니다. 이 극단적인 퍼포먼스는 거짓과 위선으로 뭉친 세상을 향해 내던진 가장 무거운 경고였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담보로 벌인 이 잔인한 도박은 특종이라는 명분 아래 자행되던 언론의 폭력이 얼마나 무책임한 짓인지 폭로했습니다. 대중은 그저 가벼운 안주거리로 씹어대던 소문이
실제로는 한 사람을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과정임을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수천만 명의 시청자들은 텔레비전 화면 앞에서 자신들 역시 이 거대한 심리적 린치에 가담한 공범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견장을 가득 채웠던 무거운 정적을 깬 것은 한 구석에서 터져나온 팬들의 오열이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우리는 다 믿는다고 울부짖는 그 처절한 목소리들이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그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그제야 짐승처럼 거칠게 내쉬던 그의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로 파르르 떨리던 턱관절의 긴장이 풀리고 핏발선 눈동자는 참을 수 없는 회한의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는 허리띠를 쥐고 있던 손을 천천히 풀고 다시 단상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최악의 시각적 참사는 피했지만 그가 허리띠를 붙잡고 서 있던 그 몇 분의 시간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심리적 파장을 온 세상에 일으킨 후였습니다. 이 충격적인 퍼포먼스가 남긴 여운은 대한민국 전체를 거대한 충격파로 뒤흔들었습니다. 텔레비전 생중계를 지켜보던 수천만 명의 시청자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에 가담했는지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저 술자리에서 가볍게 씹어대던 안주거리 인터넷 기사에 무심코 달았던 조롱 섞인 악플 한 줄이 모여 거대한 흉기가 되었음을 목격한 것입니다. 남성성을 잃어버린 불쌍한 늙은 스타를 동정하는 척하며 속으로는 비열한 우월감을 즐겼던 대중의 민낯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사냥감을 구경하러 모여든 구경꾼이었고 나훈아의 그 처절한 절규는 구경꾼들의 눈동자에 박힌 죄책감의 비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야쿠자 신체 훼손괴소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남성성에 대한 모독과 혐오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폭력 조직의 여자를 탐했다는 이유로 가장 끔찍한 물리적 형벌을 받았다는 설정은 한 남자의 사회적 생명을 완전히 끊어버리려는 악마적인 의도를 품고 있었습니다. 권력과 명예부를 모두 가진 정점의 남자를 끌어내리기 위해 그들이 선택한 무기는 가장 원초적이고 치졸한 수치심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대한민국 대중음악계의 절대적인 카리스마로 군림해온 그가 하루아침에 자신의 신체 부위가 멀쩡하게 달려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이 기막힌 아이러니. 이것이야말로 루머가 만들어낸 가장 잔인하고 완벽한 지옥의 풍경이었습니다. 오해가 풀렸다고 해서 이미 수백만 명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려 했던 그 처절한 모멸감까지 지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꿰맨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날씨가 흐린 날이면 더욱 욱신거리는 흉터로 남기 마련입니다. 세상은 그를 미치게 만들었던 가십을 빠르게 잊어버리고 또 다른 자극적인 먹잇감을 찾아 떠났지만 그는 예전의 삶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마다, 수많은 관객의 환호성을 들을 때마다 그는 2008년에 그 서늘했던 기자회견장의 정적을 떠올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 환호하는 저 군중들이 언제 다시 돌변하여 자신의 살점을 물어뜯는 야수들로 변할지 모른다는 깊은 불신과 트라우마, 그것은 어떤 의학적 수술로도 치유할 수 없는 영혼의 깊은 내상이었습니다. 무고한 후배 여배우들이 겪어야 했던 참담한 시간들에 대한 깊은 부채감 역시 그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자신의 침묵이 오히려 방패막이가 되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들을 피 흘리게 만들었다는 자책감은 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평생을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살아온 데스텍의 대중의 이중성과 잔혹함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 했던 그 시간은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그는 결국 대중의 시선에서 멀어져 깊은 침묵의 시간 속으로 스스로를 유배시켰습니다. 가장 빛나는 별이었던 그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숨어들어야만 했던 이유. 그것은 소문이 앗아간 남성성 때문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기본적인 믿음과 존엄성이 철저하게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비극적인 사건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소문의 내용이 거짓이었다는 단순한 사실이 아닙니다. 말과 글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될 수 있는지, 익명성 뒤에 숨은 집단적 관계가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새겨야 합니다. 단지 재미를 위해 혹은 나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누군가의 치명적인 상처를 가십거리로 소비하는 사회는 언제든 제2, 제3의 희생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2008년 그 겨울 허리띠를 쥐고 피를 토하듯 울부짖던 한 남자의 모습은 우리 사회의 가장 추악하고 부끄러운 자화상으로 영원히 박제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서늘한 경고장 앞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를 무너뜨린 것은 단순한 악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에서 남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거대한 상징을 정밀하게 타격한 암살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그저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거친 야성미와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대중을 지배해온 남성성의 화신이었습니다. 대중은 그의 두꺼운 입술과 짙은 눈썹, 그리고 무대 위를 장악하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보며 완벽한 수컷의 이미지를 소비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그 완벽한 수컷이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 상징을 거세당했다는 소문은 대중의 비틀린 파괴 본능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 잔혹한 서사에서 일본의 폭력 조직인 야쿠자가 등장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대중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가십에 영화적인 리얼리티를 부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의 평범한 조폭으로는 대한민국 최고의 카리스마를 꺾기에는 서사가 부족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 건너의 잔혹하고 은밀한 범죄 조직이라는 무대 장치를 끌어들였습니다. 야쿠자 보스의 여자라는 금지된 선악과를 탐한 오만한 황제, 그리고 그 대가로 가해진 무자비한 사적 제재. 이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삼류 막장극의 시나리오는 대중의 관음증을 완벽하게 만족시켰습니다. 그가 겪어야 했던 진짜 지옥은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라 증명할 수 없는 진실과 싸워야 하는 무력감이었습니다. 남성성이 훼손되었다는 소문은 그 특성상 본인이 직접 바지를 벗어 던지지 않는 이상 논리적으로 반박할 길이 없는 완벽한 올감이었습니다. 아니라고 부인하면 사람들은 상처를 숨기려 거짓말을 한다고 비웃었고, 침묵하면 두려워서 숨어버렸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채 매일 자신의 살점이 뜯겨나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늪으로 더 깊이 빠져드는 끔찍한 악몽의 연속이었습니다. 2007년 당시 폭발적으로 팽창하던 인터넷 커뮤니티는 이 끔찍한 마녀 사냥의 완벽한 처형장이었습니다. 익명성이라는 가면을 쓴 사람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한 남자의 인격을 도마 위에 올리고 난도질했습니다. 한때는 그를 향해 열광하던 손가락들이 이제는 키보드 위에서 가장 더러운 단어들을 조합해 그의 남성성을 조롱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찌라시는 단 몇 시간 만에 기정사실로 둔갑하여 수백만 명의 모니터 화면으로 전송되었습니다. 그것은 총소리 없는 학살이었고 핏자국이 남지 않는 가장 완벽한 살인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숨막히는 밀실로 변해버렸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조차 그를 향한 비웃음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평생을 당당하게 살아온 그가 자신의 신체에 대해 세상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끔찍한 모독이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조차 낯설고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극한의 심리적 붕괴 상태. 그것이 인간이 매일 밤 홀로 견뎌야 했던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깊은 밤 홀로 거실을 서성거리며 끓어오르는 분노와 억울함에 피눈물을 삼키는 밤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가 겪어야 했던 진짜 지옥은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라 끝없이 증식하는 의혹과 싸워야 하는 무력감이었습니다. 아니라고 부인하면 상처를 숨기려 거짓말을 한다고 비웃었고, 침묵하면 두려워서 숨어버렸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익명성 뒤에 숨은 네티즌들은
확인되지 않은 찌라시를 단 몇 시간 만에 기정사실로 둔갑시켜 수백만 명의 모니터 화면으로 퍼뜨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채 매일 자신의 일상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던 그는 늪으로 더 깊이 빠져드는 끔찍한 악몽의 연속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침묵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론의 재판소는 이미 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형 집행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언론은 그가 수치심 때문에 해외로 도피했다거나 병원에 은둔하고 있다는 식의 추측성 기사를 매일같이 쏟아냈습니다. 기자들은 진실을 묻는 대신 대중이 원하는 자극적인 결론에 맞춰 기사를 짜깁기 했습니다. 거대한 언론 권력과 익명의 다수가 합작하여 한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이 잔혹한 유의 속에서 그는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누구도 그의 편에 서서 합리적인 의심을 던져주지 않는 완벽한 고립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 숨막히는 지옥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점잖은 해명이나 법적인 대응 따위로는 미쳐버린 대중의 관계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들의 시각적인 관음증을 산산조각 낼 더 큰 시각적 충격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을 기꺼이 세상에 던져주겠다는 처절하고도 끔찍한 결단이었습니다. 그가 기자회견을 결심하고 회견장으로 향하던 그 무거운 발걸음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세상과 맞서려는 전사의 마지막 출정식과도 같았습니다. 수백 명의 하이에나들이 득실거리는 기자회견장 문을 열고 들어설 때 그의 심장은 분노로 터질 듯 뛰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난도질했던 펜과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이제는 그의 입에서 나올 변명을 기대하며 번뜩이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위선적인 얼굴들을 하나하나 응시하며 단상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이 미쳐버린 세상을 향해 가장 치명적이고 비극적인 한 방을 준비했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던 것이 피 흘리는 내 수치심이라면 내 직접 그것을 보여주마. 단상 위에 홀로 선 그의 거친 호흡소리만이 정막이 내려앉은 기자회견장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취재진이 뿜어내던 그 악스러운 열기와 특종을 향한 맹수 같은 탐욕은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낼 준비를 하며 타자기를 두드리던 손가락들은 모두 허공에 멈춰버렸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한 곳, 바로 바지 허리띠를 거칠게 움켜쥔 늙은 제왕의 두 손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하는 그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그는 세상을 향해 가장 처절하고 기괴한 복수를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허리띠의 버클을 풀고 지퍼에 손을 가져다 대는 그 느리고 무거운 동작은 한 인간의 존엄이 산산조각 나는 파멸의 의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죽과 쇠붙이가 아니라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명예와 가장 본능적인 수치심을 막아주던 마지막 방어선이었습니다. 그 방어선을 스스로 무너뜨리겠다는 결단은 너희들이 펜대와 새치어로 나를 철저하게 도륙했으니 이제 그 피투성이가 된 밑바닥을 똑똑히 구경하라는 서늘한 경고였습니다. 그의 붉게 충혈된 두 눈은 카메라 렌즈 너머로 자신을 관음하고 있을 수천만의 대중을 향해 형언할 수 없는 멸시와 분노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5분이라는 구체적이고 끔찍한 시간의 제시는 대중의 비열한 관음증을 극대화하여 전시함으로써 역으로 그들의 도덕적 파탄을 폭로하는 천재적이고도 비극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방식으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겠다는 이 역설 앞에서 모든 헛소문과 조롱은 그 얄팍한 미천을 드러내며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번쩍이던 카메라 플래시 불빛들도 그의 손이 지퍼를 향해 내려갈수록 묘하게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자비하게 셔터를 눌러대던 사진 기자들조차 렌즈 너머로 펼쳐지는 이 참담한 인간의 붕괴 앞에서는 본능적인 죄책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한 인간이 자신의 가장 은밀한 신체 부위를
수백 명 앞에서 노출해야만 살 수 있는 이 기막힌 사냥터에서 자신들 역시 피냄새를 맡고 몰려든 포식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특종이라는 명분 아래 자행되던 언론의 폭력이 얼마나 잔인하고 구역질 나는 짓인지 현장에 있던 모두가 뼈저리게 실감하는 끔찍한 찰나였습니다. 바로 그 지옥 같은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회견장 뒤편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회견장에 어렵게 들어와 숨죽이고 있던 오랜 팬들이 참지 못하고 오열을 터뜨린 것입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다 믿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피를 토하듯 울부짖는 팬들의 목소리는 이성을 잃고 폭주하던 차가운 회견장에 유일하게 떨어진 인간적인 온기였습니다. 그들은 가십의 주인공으로서의 나훈아가 아니라 평생을 사랑하고 존경해 온 위대한 예술가의 존엄이 무너지는 것을 참아 두 눈 뜨고 지켜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팬들의 그 애끓는 절규가 그의 귓가를 때리는 순간 지퍼를 잡고 파르르 떨리던 그의 거친 손이 멈칫했습니다. 분노와 모멸감으로 이성을 잃고 벼랑 끝으로 내달리던 그의 영혼을 팬들의 눈물이 가까스로 붙잡아 세운 것입니다. 짐승처럼 거칠었던 그의 호흡이 조금씩 잦아들고 핏발이 선 채 세상을 노려보던 눈동자는 깊은 회한과 슬픔의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악의적인 시선들 너머로 여전히 자신을 온전한 인간으로 바라봐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 모두가 미쳐버린 것은 아니라는 그 작은 위안이 그를 최악의 자기 파괴로부터 구출해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느린 동작으로 쥐고 있던 허리띠를 놓고 바지 지퍼를 다시 위로 올렸습니다.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그의 어깨는 방금 전까지 뿜어내던 압도적인 기백을 잃고 한없이 무겁고 작아 보였습니다. 물리적인 노출이라는 최악의 참사는 피했지만 그가 허리띠를 움켜쥐고 단상 위에 서 있던 그 몇 분의 시간 동안 그의 영혼은 이미 수백만 명의 시선 앞에서 철저하게 발가벗겨지고 유린당한 후였습니다.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을 감내하며 자신의 결백을 외쳤던 그 참혹한 몸부림은 회견장의 차가운 바닥 위에 지워지지 않는 핏자국처럼 깊게 새겨졌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오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수백 명의 취재진 중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날 선 질문들이 빗발쳤을 기자회견장이었지만 그날 그곳에는 오직 무겁고 수치스러운 침묵만이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준비해온 수많은 질문지들은 방금 전 눈앞에서 펼쳐진 한 인간의 처절한 생존 투쟁 앞에서 얄팍하고 쓰레기 같은 종이 쪼가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기자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그저 그가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회견장 문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숨죽여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펜으로 사람을 죽이려 했던 자들이 받아든 가장 완벽하고 부끄러운 패배의 성적표였습니다. 회견장의 문이 닫히고 그가 사라진 후에도 공간을 가득 채웠던 그 서늘한 분노의 잔해들은 쉽게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과 대중이 합작하여 만들어낸 가장 잔혹한 괴물이 한 인간을 어떻게 물어뜯었는지 생생하게 확인한 그날의 충격은 쉽게 가라앉을 수 없었습니다. 사건의 당사자는 떠났지만 그 자리에 남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무거운 형벌을 평생 짊어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날 그 차가운 단상 위에서 스스로 바지를 내리려 했던 늙은 제왕의 절규는 타인의 고통을 오락으로 소비하는 우리 사회를 향해 내리친 가장 끔찍하고 아픈 채찍질이었습니다. 텔레비전 생중계가 끝난 직후 대한민국 전체에는 무겁고 기괴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던 조롱과 멸시의 글들은 거짓말처럼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뒤늦은 자성과 본능적인 죄책감이었습니다. 키보드 뒤에 숨어 낄낄거리며 한 남자의 남성성을 도마 위에 올렸던 수많은 익명의 대중은
자신들이 방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목격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바지 지퍼를 쥐고 피를 토하듯 울부짖던 늙은 황제의 모습은 그들의 얄팍한 관음증을 산산조각내는 서늘한 비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유희로 소비했던 가십이 한 인간의 목숨을 끊어놓을 뻔한 잔혹한 흉기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불을 지르고 기름을 부었던 마녀 사냥의 책임을 대중에게 떠넘기며 갑자기 도덕적인 심판관 행세를 한 것입니다. 가장 집요하게 의혹을 부풀렸던 매체들조차 그의 결단과 용기를 칭찬하는 위선적인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가해자가 하룻밤 사이에 정의로운 관찰자로 둔갑하는 이 뻔뻔한 기만은 우리 사회의 언론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무책임한지 보여주는 극치였습니다. 하지만 이 처절했던 5분의 사투가 만들어낸 결과는 너무나도 확실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대한민국을 집어삼켰던 야쿠자 신체 훼손이라는 끔찍한 괴소문은 그날 이후 완벽하게 증발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어느 누구도 그가 폭력 조직에게 납치되어 몹쓸 짓을 당했다는 헛소리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논리적인 해명이나 법적인 대응 문서 수백 장으로도 막지 못했던 거대한 거짓말의 댐이 한 남자의 가장 원초적인 분노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치부를 드러내겠다는 극단적인 배수진은 역설적으로 그 어떤 증거보다 강력한 진실의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문이 사라진 후 개인의 삶은 평화를 되찾았을까요? 생중계가 끝나고 수많은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를 뒤로한 채 텅 빈 집으로 돌아온 그의 뒷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드레날린과 분노로 팽팽하게 당겨졌던 긴장이 풀리자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밀려드는 참담한 수치심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결백을 증명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도 수천만 국민 앞에서 자신의 허리띠를 풀고 바지를 내리려 했던 기억은 끔찍한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남자라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구걸하듯 보여줘야만 했던 그 비참한 순간은 평생을 제왕으로 살아온 그의 뼛속 깊은 곳에 씻을 수 없는 몸열감을 새겨 넣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체 훼손설이라는 끔찍한 루머가 남긴 가장 잔혹한 후유증입니다. 육체의 상처는 없었을지언정 그의 남성적 자존심은 이미 여론의 도마 위에서 수천 번 난도질당한 후였습니다. 나는 멀쩡하다고 절규하며 허리띠를 움켜쥐던 그의 모습 자체가 이미 그가 얼마나 끔찍하게 심리적인 거세를 당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대중은 소문이 거짓으로 밝혀지자 흥미를 잃고 흩어졌지만 정작 피해자인 그는 세상의 그 악의적인 시선들을 영원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승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깊은 존엄을 희생양으로 던져주고 간신히 살아남은 끔찍한 생존자에 불과했습니다. 이 미쳐버린 소용돌이에 억울하게 끌려들어왔던 두 여배우 김혜수와 김선아 역시 마침내 자유를 얻었습니다. 단상 위에서 핏대 높여 그녀들의 결백을 외쳐준 덕분에 더러운 치정극의 요부라는 끔찍한 주홍글씨를 벗어던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이 그 긴 시간 동안 어둠 속에서 흘려야 했던 눈물과 상처받은 명예는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의 더러운 입방에 올라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려야 했던 그녀들의 고통. 이것은 유명세라는 가벼운 단어로 포장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한 익명폭력의 희생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연예계 역사상 가장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대중심리의 표본으로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 참혹한 사건을 통해 타인을 파괴하는 소문이 얼마나 정교하고 악랄하게 설계되는지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특정인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타격하여 그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심리적 테러. 대중은 호기심이라는 이름으로 그 테러에 기꺼이 동참했고 언론은 조회수라는 이익을 위해 테러를
우리 사회 저변에 깔린 이 잔혹한 관음증과 마녀 사냥의 본성은 여전히 독버섯처럼 숨죽인 채 다음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 단상 위에서 울려 퍼졌던 그의 절규는 여전히 우리 사회를 향해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들은 지금 누구의 헐벗은 수치심을 구경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타인의 고통을 오락으로 소비하는 사회는 필연적으로 스스로의 인간성마저 갉아먹게 됩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한 인간이 겪어야 했던 그 잔혹한 피눈물을 우리는 결코 가벼운 가십의 한 조각으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잔혹한 마녀 사냥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름 끼치는 진실은 대중이 한 남자의 인격을 파괴하기 위해 선택한 무기의 정교함에 있습니다. 수많은 형태의 악의적인 가십 중에서도 왜 하필이면 야쿠자와 신체 훼손이라는 극단적인 설정이 그토록 폭발적인 파급력을 가졌는지 우리는 짚어보아야 합니다. 한국 사회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깊은 무의식 속에서 남성성이란 단순히 육체적인 특징을 넘어서는 거대한 권력과 명예의 상징입니다. 특히 나훈아처럼 수십 년 동안 거칠고 강인한 매력으로 대중을 호령해온 절대적인 남성성의 표상에게 신체의 훼손은 곧 사회적 생명의 완전한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중은 무의식적으로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치정 스캔들 정도로는 이 거대한 늙은 황제를 끌어내릴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다 건너의 잔혹한 범죄 조직인 야쿠자를 끌어들여 압도적인 공포와 폭력의 서사를 부여했습니다. 황제가 아무리 강하다 한들 어둠의 세계가 휘두르는 무자비한 폭력 앞에서는 그저 남성성을 거세당한 채 피 흘리는 나약한 먹잇감에 불과하다는 이 기괴한 설정. 그것은 대중이 가장 완벽해 보이던 권위자를 가장 밑바닥에 진흙탕으로 끌어내리며 느끼는 가학적인 쾌감의 절정이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대단한 스타라도 지금은 그저 남자 구실조차 못하는 비참한 늙은이일 뿐이라는 이 집단적인 조롱은 그 자체로 완벽한 인격 살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조롱의 이면에는 인간의 가장 저열하고 비열한 관음증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충격적인 소문에 경악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그 끔찍한 상황을 끊임없이 상상하며 소비했습니다. 그가 납치되어 폭행당하고 끝내 치욕스러운 형벌을 받는 장면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머릿속으로 그려내며 낄낄거렸습니다. 인터넷 게시판과 술자리에서는 그의 특정 신체 부위를 빗댄 저급한 농담들이 일상처럼 오갔습니다. 한 인간이 겪었을지도 모르는, 아니 겪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처참한 육체적 고통과 심리적 절망은 대중에게 그저 짜릿하고 자극적인 안주거리에 불과했습니다. 진실 여부를 떠나 한 인간의 존엄을 이토록 철저하게 오락거리로 전락시킨 사회의 모습은 광기 그 자체였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헛소문은 자취를 감추었지만 그가 견뎌야 했던 보이지 않는 감옥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단상 위에서 바지 허리띠를 풀며 절규했던 그 5분의 기억은 대중의 뇌리에서 점차 희미해졌을지 몰라도 당사자인 그의 영혼에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으로 깊게 찍혀버렸습니다. 길을 걷다 마주치는 사람들의 평범한 시선조차 그에게는 자신의 하반신을 훔쳐보는 듯한 폭력적인 관음증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아무도 명시적으로 묻지 않았지만 모두가 속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지독한 의심과 피해의식은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소문은 거짓으로 판명났지만 남성성을 의심받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치부를 드러내려 했던 그 비참한 수치심은 매일매일 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를 완벽하게 지워버린 잔혹한 총흙이기도 했습니다. 2008년에 기자회견장을 채웠던 수백 명의 취재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마치 정의로운 진실의 탐구자인 양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실상은 그의 피투성이가 된 영혼을 팔아넘겨
특종을 잡으려던 포식자들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단상 위에서 절규할 때 맹렬하게 터지던 카메라 플래시는 그의 남성성을 확인하려는 탐욕스러운 눈알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휘두른 펜대가 한 남자를 바지 벗게 만드는 벼랑 끝으로 내몰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언론도 뼈저린 반성이나 진심 어린 사과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미쳐 돌아가는 대중의 호기심에 영합하여 기사를 찍어내는 거대한 괴물의 부속품일 뿐이었습니다. 대중의 집단적인 기억상실증은 이 사건이 남긴 또 다른 형태의 끔찍한 폭력입니다. 생중계 화면 앞에서 경악하며 자신들의 경솔함을 탓했던 수많은 네티즌들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연예인의 가십거리를 찾아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나훈아의 억울함이 풀려서 다행이라는 식의 가벼운 안도감으로 자신들의 가해 사실을 퉁치고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수천만 명이 던진 돌멩이에 맞아 온몸의 뼈가 부서진 사람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신음해야 하는데, 정작 돌을 던진 군중은 자신들이 던진 조약돌 하나쯤은 별것 아니었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가해자는 셀 수 없이 많지만 죗값을 치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이 기막힌 현실은 그가 세상에 대해 느꼈을 깊은 환멸과 절망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분노가 자신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은 이 서사를 더욱 비극적으로 만듭니다. 그토록 애타게 결백을 외쳤던 두 후배 여배우 김혜수와 김선아. 이 두 사람의 이름은 그 잔혹한 기자회견의 단상 위에서 그의 입을 통해 호명된 후에야 비로소 더러운 오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죄 없이 야쿠자의 여자라는 끔찍한 낙인이 찍혀 숨죽여 울어야 했던 그녀들의 잃어버린 시간과 바닥에 떨어진 명예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당대 최고의 매력을 가진 여배우라는 이유만으로 두 남자를 파국으로 몰아넣은 요부 프레임에 갇혀 돌팔매를 맞아야 했던 현실. 그녀들이 겪은 끔찍한 마녀 사냥은 한 남자의 남성성을 조롱하는 것만큼이나 악랄하고 폭력적인 짓이었습니다. 그가 기자회견장에서 두 여배우의 억울함을 피를 토하듯 호소했던 것은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선 처절한 속죄의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평생을 자신의 이름 석자를 가장 무겁게 여기며 살아왔던 그가 자신과 얽힌 근거 없는 소문 때문에 엉뚱한 후배들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은 견딜 수 없는 자책감이었습니다. 자신의 침묵이 오히려 헛소문의 몸집을 키우는 괴물의 먹이가 되었고, 그 괴물이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물어뜯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시간들. 그가 단상 위로 올라가 바지 지퍼를 움켜쥐어야만 했던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더 이상 자신의 이름 때문에 무고한 피를 흘리는 사람들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극한의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승리했다는 얄팍한 마침표 뒤에 남겨진 진짜 삶은 잔혹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오해를 벗어던진 승리자로 포장했지만 그는 결코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한 인간이 자신의 존엄을 짓밟은 세상을 향해 스스로 가장 내밀한 치부를 내던짐으로써 한꺼해야만 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인간성의 참혹한 패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날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그가 허리띠를 푸는 충격적인 장면만을 기억하지만, 정작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 지퍼가 열리기 직전한 남자의 영혼이 얼마나 무참하게 산산조각 났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는 결백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수치심의 임계점을 세상에 전시당한 희생자일 뿐입니다. 2008년에 그 차갑고 서늘했던 기자회견장은 한국 사회의 억압적인 잣대와 천박한 관음증이 교차하는 가장 부끄러운 역사적 현장입니다. 타인의 남성성을 훼손하는 상상으로 쾌락을 얻고 치부를 드러내는 극한의 고통을 오락으로 소비하는 우리의 야만적인 민낯이 그곳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바람처럼 스쳐 지나간 가십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날 단상 위에서 울려 퍼졌던 그의 절규가 남긴 메아리가 너무나도 깊고 무겁습니다. 그것은
익명의 폭력과 군중 심리가 만들어낸 괴물 앞에서 우리 모두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일깨우는 피 묻은 경고장입니다. 그날의 충격적인 퍼포먼스가 끝난 뒤 세상은 무서운 속도로 일상의 궤도를 되찾았습니다. 냄비처럼 끓어오르던 여론은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대중은 자신들이 물어뜯던 사냥감이 상처투성이가 되어 결백을 증명하자 머쓱해하며 흩어졌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을 뒤덮었던 조롱과 멸시의 글들은 하나둘씩 슬그머니 삭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제 본 드라마나 오늘 먹을 저녁 메뉴에 대해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현실적인 고요함은 당사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공포였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거대한 폭력의 흔적만이 그의 거실 한가운데 덩그러니 남겨진 셈이었습니다. 수백 대의 카메라 앞에서 바지를 내리려 했던 그 짧은 순간은 그의 뇌리에 비수처럼 꽂혀 평생을 따라다니는 환영이 되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터지던 플래시, 불빛이 망막을 찢을 듯 번쩍였고 귀를 막으면 취재진의 숨죽인 정적이 이명처럼 맴돌았습니다. 결백을 증명했다는 안도감보다 자신이 여전히 온전한 남자라는 사실을 구걸하듯 보여줘야만 했던 수치심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군림하던 제왕이 스스로 진흙탕에 구르며 치부를 드러내야 했던 비참함은 어떤 말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단 한 명도 그를 향해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중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그저 나훈아가 억울함을 풀어서 다행이라는 가벼운 동정심으로 자신들의 가해 사실을 덮어버렸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희생자 앞에서 가해자들이 서로를 위로하는 기괴한 풍경이 연출된 것입니다. 여배우로서 생명과도 같은 이미지가 밑바닥까지 추락하며 겪어야 했던 극도의 공포와 몸열감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남았습니다. 단지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의 악의적인 소설 속에 주인공으로 끌려 들어가야 했던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나훈아는 이 사실에 깊은 부채감을 느꼈고 자신의 이름 때문에 후배들이 다쳤다는 사실에 뼈저리게 괴로워했습니다. 이 끔찍한 사태의 본질은 남성성에 대한 가장 악랄한 공격이었습니다. 대중은 왜 하필 야쿠자 개입과 신체 훼손이라는 자극적인 설정을 만들어냈을까요? 그것은 가장 완벽해 보이는 수컷을 가장 비참하게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돈과 명예, 카리스마까지 모든 것을 다 가진 절대자에게 유일하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방법은 그의 생물학적 근간을 부정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남자의 상징을 잃어버렸다는 소문은 그를 향한 대중의 질투와 열등감을 해소하는 완벽한 배출구였습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낄낄거리며 그가 겪고 있을 수치심을 마음껏 상상하고 즐겼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짙게 깔린 관음증과 마녀사냥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한 인간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 스스로 바지를 내리고 치부를 드러내야만 하는 사회는 정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소문은 거짓으로 판명났지만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당당하게 대중 앞에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환호하는 군중을 볼 때마다 그들은 언제든 다시 자신을 물어뜯을 수 있는 야수로 보였을 것입니다.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스택에 대중이 가장 끔찍한 공포의 대상으로 변해버린 비극. 진실은 밝혔지만 인간에 대한 믿음은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로 물러나 칩거에 들어간 그의 시간은 차갑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는 수많은 연예인들이 웃고 떠들며 대중과 교감하고 있었지만 그는 그 속에 낄 수 없었습니다. 전 국민 앞에서 허리띠를 풀었던 남자의 자존심은 겹겹이 쳐진 은둔의 성벽 안에서도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농담이나 시선 하나에도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극도의 긴장감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육체를 도려내는 것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잔인한 영혼의 것이었습니다. 거리로 나서는 것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전쟁이 되었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푹 숙이고 걸어도 등 뒤에서 쏟아지는 수백 개의 시선이 그의 하반신을 향해 꽂히는 듯한 착각에 시달렸습니다.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지만 모두의 머릿속에는 2008년 기자회견장에 그 아슬아슬했던 지퍼의 움직임이 재생되고 있을 거라는 피해의식은 끔찍했습니다. 식당 구석자리에서 밥을 먹을 때도 누군가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숟가락을 쥔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가장 압도적인 무대 장악력을 자랑하던 황제의 일상은 이토록 처참하고 초라하게 쪼그라들고 말았습니다. 존엄을 잃지 않고 오해를 푸는 방법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남성성이 훼손되었다는 악랄한 프레임은 그가 부인하면 거짓말쟁이로 침묵하면 겁쟁이로 몰아가는 완벽한 덫이었습니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가장 밑바닥을 까발려 대중의 폭력적인 시각적 굶주림을 채워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수백 대의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남성성을 시각적으로 전시하겠다고 덤벼든 순간 진실 공방은 이미 의미를 잃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존심을 담보로 벌인 가장 잔인한 도박이었고 이겨도 모든 것을 잃는 저주받은 게임이었습니다. 단상 위로 뚜벅뚜벅 걸어 올라가던 그의 무거운 발걸음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그 짧은 몇 걸음 동안 그는 수만 번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고 또 다짐했을 것입니다. 바지 허리띠를 움켜쥐던 소나귀의 힘은 세상의 모든 억울함과 분노를 응축한 것이었습니다. 짐승처럼 헐떡이던 숨소리와 핏발선 눈동자는 사람을 찢어 죽일 듯한 살기를 띠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살려달라는 처절한 애원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발 내 인격을 그만 난도질하고 나를 한 명의 온전한 사람으로 봐달라는 피 끓는 호소. 하지만 야만의 굶주린 세상은 끝내 그를 바지 지퍼까지 내리게 만들고 나서야 그 무자비한 사냥을 멈추었습니다. 그 사냥에 동참했던 수천만 명의 가해자 중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친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은 텔레비전을 끄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며 자신들의 죄책감마저 함께 지워버렸습니다. 술자리에서 안주거리 삼아 그의 남성성을 조롱했던 입술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른 연예인의 뒷담화를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악플을 달던 손가락들은 여전히 익명성 뒤에 숨어 새로운 희생양을 향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벌받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기막힌 현실 속에서 피해자의 상처만 영원히 곪아가는 끔찍한 사회적 폭력의 굴레입니다. 그가 단상 위에서 숨을 헐떡이며 세상에 내던졌던 5분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물리적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넘어 미쳐버린 세상을 향해 자신의 영혼을 산산조각내어 던져주는 가장 비극적인 재물이었습니다. 그 5분은 대중의 더러운 관음증이 얼마나 잔혹한 흉기인지 증명하는 피투성이의 십자가와도 같았습니다. 바지 지퍼를 움켜쥔 채 파르르 떨리던 그의 두 손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사회의 폭력성을 그대로 쥐고 있었습니다. 언론의 무책임한 펜촉과 네티즌의 비열한 키보드가 합작하여 만들어낸 괴물이 어떻게 한 남자의 숨통을 조이는지 그 두 손이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소리쳐도 듣지 않던 세상은 그가 인격적인 자살을 시도하고 나서야 비로소 입을 다물었습니다. 스스로 존엄을 무너뜨려야만 존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 기괴하고 모순적인 상황. 그것은 루머가 만들어낸 가장 완벽한 덫이었고 그 덫에 걸린 사냥감은 살을 내어주고 뼈를 깎는 고통을 치른 후에야 간신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생중계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간 대중은 자신들이 목격한 참상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어제까지 그의 남성성을 도마 위에 올리고 난도질하던 사람들은
오늘 아침 밥상머리에서 그의 결단력을 칭찬하는 위선자로 돌변했습니다. 자신이 던진 돌멩이에 맞아 피 흘리는 사람을 보며 나는 그저 장난으로 던졌을 뿐이라며 비겁하게 뒷걸음질 치는 군중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치심에 몸부림치던 늙은 황제의 모습을 한편의 자극적인 드라마로 소비하고 리모컨 전원을 끄듯 가볍게 털어냈습니다. 가해자는 넘쳐나는데 죗값을 치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이 소름 끼치는 망각의 속도야말로 폭력의 가장 잔인한 완성이었습니다. 세상은 소문이 거짓으로 판명났으니 해피엔딩이라고 떠들었지만 당사자가 겪어야 할 진짜 생지옥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육체에 새겨진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닦지가 않고 아물지만 영혼에 새겨진 수치심은 평생을 따라다니는 유령이 됩니다. 거리를 걸을 때마다 자신을 향하는 무심한 시선들조차 속으로는 2008년에 그 단상 위 모습을 떠올리고 있을 것이라는 끔찍한 편집증.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지만 모두의 머릿속에 각인되어버린 그 아슬아슬했던 지퍼의 움직임. 그는 영원히 사람들의 눈동자 속에 갇힌 채 매일매일 발가벗겨지는 형벌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토록 가혹한 형벌의 원인이 오직 남성성에 대한 악의적인 훼손이라는 점은 우리 사회에 깊은 병폐를 찌릅니다. 야쿠자에게 납치되어 신체 일부가 잘려나갔다는 극단적인 설정은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한 인간의 존재 가치를 완벽하게 지워버리는 주술과 같았습니다. 최고의 권위와 야성미를 자랑하던 황제를 하루아침에 고개 숙인 나약한 늙은이로 전락시키는 이 잔혹한 서사. 대중은 겉으로는 충격을 받은 척했지만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우상 파괴가 가져다주는 저열한 쾌락에 흠뻑 취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권력자의 가장 은밀한 치부를 상상하며 비열한 우월감을 즐겼고 그 대가로 한 남자의 삶은 철저하게 유린당했습니다. 그녀들은 단지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끔찍한 치정극의 요부로 낙인 찍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습니다. 나훈아가 단상 위에서 피를 토하듯 그녀들의 결백을 외친 후에야 비로소 더러운 오명을 벗을 수 있었지만 이미 찢겨나간 여배우의 명예와 자존심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누군가의 가벼운 혀끝에서 시작된 거짓말이 어떻게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의 일상을 생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지 이 사태는 너무나도 참혹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침묵이 미덕이라는 옛말은 이 잔혹한 마녀사냥 앞에서는 통용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처음 소문을 접하고 보였던 의연한 침묵은 오히려 대중과 언론에게 유죄를 인정하는 결정적 증거로 조작되었습니다. 해명하지 못하는 것은 신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기괴한 논리가 사회 전체를 집어삼켰고 언론은 이를 더욱 자극적으로 확대 재생산했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며 존엄을 지키려 했던 그의 선택이 역설적으로 그를 가장 비참한 구석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는 점잖은 태도는 미쳐버린 광기 앞에서는 그저 나약한 먹잇감의 변명으로 치부될 뿐이었습니다. 자신을 찢어 죽일 듯 덤벼드는 세상 앞에서 그가 선택한 유일한 방어는 스스로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점잖은 해명 문서 100장보다 직접 단상에 올라가 바지를 벗어 던지겠다는 그 기괴하고 충격적인 퍼포먼스 하나가 진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논리와 이성이 마비된 사회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가해자들보다 더 미친 척을 해야만 하는 끔찍한 역설. 그것은 이성이 붕괴된 야만의 시대가 한 인간에게 강요한 가장 잔인하고 슬픈 코미디였습니다. 그는 결백을 증명한 승리자가 아니라 야만적인 군중 심리에 희생당한 가장 비극적인 순교자였습니다. 그날 텅 빈 회견장을 빠져나가던 그의 뒷모습에 드리워진 짙은 그림자는 평생 그를 옥죄는 사슬이 되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수만 명의 환호성을 이끌어내던 제왕의 당당함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다시 대중 앞에 서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야수들의 아가리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극도의 공포였을 것입니다. 대중의 사랑을 호흡하며 살아가야 할 예술계에게 대중 그 자체가 가장 끔찍한 트라우마로 각인되어버린 이 비극적인 결말. 소문은 흔적 없이 사라졌지만 그가 잃어버린 인간에 대한 신뢰와 존엄성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08년의 그 비극적인 단상은 단순히 한 연예인의 해명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괴물로 진화하고 있음을 알리는 섬뜩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익명의 바다가 열리면서 대중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더 이상 칼이나 총을 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저 방 안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수십 년을 쌓아 올린 한 남자의 거대한 명성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그의 남성성을 난도질할 수 있다는 무서운 권력을 깨달은 것입니다. 나훈아라는 당대 최고의 아이콘은 이 새롭고 잔혹한 디지털 처형 방식의 가장 완벽하고도 비참한 첫 번째 희생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비극은 진실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천박한 태도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대중은 논리적인 해명이나 팩트체크 따위에는 애초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오직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스펙터클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해도 믿지 않던 사람들은 그가 스스로 바지 지퍼를 내리며 가장 수치스러운 치부를 드러낼 준비를 마친 후에야 비로소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것은 진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광기 어린 군중의 관음증이 한 인간의 존엄을 완전히 굴복시킨 잔혹한 항복식이었습니다.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인간이기를 포기해야만 하는 사회. 그것이 그날 허리띠를 움켜쥔 한 남자의 절규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름 끼치는 자화상입니다. 소문이 사그라진 후에도 그의 삶에 드리워진 짙은 그림자는 결코 거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와 신문 일면을 장식했던 야쿠자 개입설은 며칠 만에 휴지통으로 들어갔지만 그가 감내해야 했던 극도의 모멸감은 그의 뼛속 깊은 곳에 영원한 트라우마로 각인되었습니다. 집 밖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수백만 개의 눈동자가 자신의 하반신을 훑고 지나가는 듯한 끔찍한 환상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을지라도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자신을 조롱하며 낄낄거리던 세상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이명처럼 맴돌고 있었습니다. 가장 압도적이고 당당했던 수컷의 일상은 이토록 처참하고 숨막히는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이 야쿠자의 애인이라는 끔찍한 프레임에 갇혀 밤마다 흘려야 했던 억울한 눈물과 갈기갈기 찢겨나간 여배우로서의 프라이드는 영원히 복구되지 못했습니다. 단지 매력적이고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두 남자의 치정극을 완성하는 도구로 소모되어야 했던 현실은 폭력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과 얽힌 소문 때문에 아무 죄 없는 후배들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무거운 죄책감으로 남았습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이 기괴하고도 잔혹한 소문에 열광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비틀린 질투와 파괴 본능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완벽한 권력자를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흠집을 넘어 가장 생물학적이고 원초적인 수치심을 자극해야만 했습니다. 폭력 조직에 의해 남성성을 강제로 거세당했다는 서사는 그를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한없이 비참하고 우스꽝스러운 조롱거리로 전락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대중은 이 잔인한 상상력을 동원해 자신들이 결코 닿을 수 없는 절대자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며 저열한 우월감을 만끽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땔감 삼아 타오른 이 광기의 축제 속에서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철저하게 짓밟혔습니다. 사건 이후 침묵과 은둔의 시간 속으로 스스로를 유배시킨 그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쓸쓸했습니다. 한때 그의 손짓 하나에 열광하며 환호하던 군중은 이제 그에게 언제 돌변하여 살점을 물어뜯을지 모르는
공포의 대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무대 위를 날아다니던 제왕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숨어들어야만 했던 현실. 세상은 오해가 풀렸다며 가볍게 털고 일어났지만 정작 진실의 제단 위에 자신의 심장을 꺼내놓아야 했던 그는 두 번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존엄성을 잃은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인간과 세상에 대한 깊고 차가운 환멸뿐이었습니다. 결국 2008년에 그 참담했던 기자회견은 끝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치명적인 질병의 시작을 알리는 경고장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가장 내밀한 치부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집단적으로 난도질하는 쾌락에 중독된 사회는 언제든 다시 제2, 제3의 희생자를 만들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익명성이라는 튼튼한 방패 뒤에 숨어 아무런 죄책감 없이 타인의 영혼을 파괴하는 익명의 살인마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먹잇감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상 위에서 바지 허리띠를 쥐고 절규하던 그 남자의 눈물 앞에서 결코 무죄를 주장할 수 없는 잔혹한 공범들입니다. 그날 회견장 전체를 짓누르던 무겁고 서늘한 정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플래시 세례조차 멈추게 만들었던 한 남자의 피 맺힌 분노와 수치심의 무게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흥미로운 가십거리로 소모되고 버려질 이야기가 아니라 말과 글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완벽한 흉기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도 한 인간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폭력의 잔혹함을 우리는 뼈저리게 새겨야만 합니다. 그날의 충격적인 기자회견이 한국 대중문화사에 남긴 족적은 참으로 기괴하고도 서늘합니다. 우리는 보통 진실이 거짓을 이겼을 때 환호하고 안도하지만 이 사건에서만큼은 그 어떤 승리의 창화도 부를 수 없었습니다. 한 인간이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자신의 가장 깊은 수치심을 전 국민 앞에서 전시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도덕적 파탄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나던 황제가 하루아침에 자신의 생물학적 완전성을 구걸하듯 증명해야 하는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은 극단적인 모순입니다. 수십 년간 대한민국 대중의 심금을 울리며 무대 위의 절대자로 군림했던 영광스러운 삶이 뒷골목에 더러운 입방아 하나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은 그를 입에 담기조차 끔찍한 치정극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조리돌림했고 그는 쏟아지는 돌팔매를 온몸으로 맞으며 피 흘려야 했습니다.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던 대중이 한순간에 가장 잔인한 처형자로 돌변하는 이 소름 끼치는 반전은 한 개인의 삶을 완벽한 지옥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이 지옥의 불길 속에서 함께 타들어 가야 했던 두 여배우 김혜수와 김선아의 고통 역시 역사 속에 뼈아프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단지 대중의 눈에 띄는 매력적인 스타라는 이유만으로 그녀들은 폭력 조직의 애인이라는 참담한 오명을 뒤집었어야 했습니다.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대중의 입맛에 맞게 조립된 이 악의적인 프레임은 두 여성의 인격과 명예를 철저하게 유린했습니다. 그가 단상 위에서 그녀들의 억울함을 목 놓아 부르짖고 나서야 마녀 사냥은 멈추었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녀들이 삼켜야 했던 몸열감과 공포의 눈물은 우리 사회가 남긴 지워지지 않는 범죄의 흔적입니다. 우리는 이 비극을 통해 보이지 않는 말과 글이 얼마나 끔찍한 대량 살상 무기가 될 수 있는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가볍게 시작된 익명의 헛소문이 어떻게 거대한 눈덩이가 되어 한 남자의 숨통을 조이고 주변 사람들의 영혼까지 짓밟는지 실시간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재미와 호기심이라는 얄팍한 변명 아래 타인의 고통을 땔감 삼아 불타올랐던 이 광기의 축제에는 수천만 명의 가해자만 존재할 뿐 그 누구도 죗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평생을 아물지 않는 수치심의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정작 돌을 던진 군중은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듯 너무나도 쉽게 자신들의 죄악을 잊어버렸습니다.
진실은 결코 가만히 있는다고 밝혀지지 않았으며 이성이 마비된 사회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더 큰 시각적 충격을 던지는 것뿐이었습니다. 점잖은 해명 따위는 조롱거리가 되는 세상에서 그는 기꺼이 이성을 잃은 짐승이 되어 자신의 치부를 까발리겠다는 극단적인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그것은 논리가 사라진 시대에 한 인간이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치러야 했던 가장 참혹한 대가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사건의 전말이 모두 밝혀진 지금도 그날 기자회견장을 짓누르던 차갑고 무거운 정적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가장 깊은 상처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낄낄거리며 도륙했던 우리 모두의 부끄러운 자화상이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세상을 호령하던 대스타가 스스로 바지를 내리려 했던 그 기막힌 모순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가장 서늘하고 무거운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온 세상을 경악하게 만든 이 끔찍한 야쿠자 훼손 괴소문과 그로 인해 산산조각난 한 남자의 존엄. 과연 우리는 진실을 원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신이 피를 흘리며 몰락하는 끔찍한 구경거리가 필요했던 것입니까?